충청북도 괴산의 어느 시골 마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마을 출신으로 서울 종로에서 30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며 살아온 한 부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온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평생을 일궈온 부부가 환갑날에 벌어진 일,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종로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만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쇄소 셔터를 올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온 그의 손은 이미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커피 한 잔, 신문 펼치기,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 정말 지겹다. 만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올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죠. 집에서는 아내 정의와 말다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녁 식사 시간에 또 한 번 실랑이가 벌어졌죠. 당신이랑 말 섞기 싫다는 정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호는 그럴 때마다 텔레비전 음량만 키웠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외동딸 수미는 이미 몇 년째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 승진한 뒤로는 더욱 바빠졌다며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전화통화마저 어색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빠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대체 뭔가. 만호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며 하품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기억들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오후가 되자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오늘도 전단지 1000장을 주문했고 동네 미용실 사장님은 쿠폰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도 늘 똑같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장사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까지.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는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의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만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지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희는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고 만호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집이 이렇게 차가운 공간이 되었을까요? 아내와 딸 그리고 자신까지도 서로에게 관심을 잃어버린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몰랐습니다. 아내 정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몰래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다녀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늘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만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조용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만호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는 이날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미리 축하 메시지만 보냈고 친구들도 각자 바쁜 일상에 매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정희는 며칠 전부터 뭔가 준비를 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신 환갑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정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다정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환갑 당일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인쇄소는 하루 쉬기로 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정희가 작은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촛불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정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것이 고마웠거든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나서 정희는 그 봉투를 만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한테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정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죠. 만호는 봉투를 받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선물일까 하면서 말이죠. 봉투를 열자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정식 서류였습니다. 만호는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만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만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환갑날에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순간 인쇄소의 낡은 벽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만호는 손에 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죠? 환갑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난 같아 보이나요?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모든 절차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만호는 그제야 아내가 며칠 전부터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일찍 나가는 것, 전화 통화를 피하는 것,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들 말이죠. 급히 딸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딸이 말리면 아내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그냥 엄마 좀 놔줘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죠. 너도 알고 있었어? 만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수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는 몰라요. 저도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 보기 싫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호는 정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정희의 말에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다는 걸까요? 얼마나 오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만호는 홀로 인쇄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환갑 선물로 받은 이혼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서류를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을까요? 아내가 떠나고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만호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고 딸마저 엄마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혼 서류가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 말잠 챕터. 이혼 서류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만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냉장고에 붙어 있는 변호사 명함이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용히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만호는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사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적 학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아내를 학대했다는 걸까요? 때린 적도 없고 욕설을 한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술에 취해서 했던 말들,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다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시집 왔으면 시집 온 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던 그 말들.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씨 아주머니가 슬쩍 귀띔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시는 거 아세요? 만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 다닌다고요? 박씨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청 근처 부동산 사무소에서 자주 봤어요. 그리고 법무법인이라고 적힌 건물에도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만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이혼 준비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던 걸까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만호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구청 방향으로 갔습니다. 만호도 급히 택시를 잡아 따라갔죠. 정희가 내린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건물로 들어갔고 만호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희는 그 건물 1층 사무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무실인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지? 만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언제부터 이런 곳에 사무실을 두었던 걸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정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호는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실버 케어 상담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윤정희, 이게 뭐예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제가 준비한 일자리죠.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후의 삶을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어요? 만호는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요. 노인 상담 자격증도 땄고 이 사무실도 계약했어요. 그녀의 말에 만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작년부터라니 그럼 벌써 1년 넘게 이혼을 계획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카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카페는 정리할 예정이에요. 이쪽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정희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화가 나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자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일본 지사로 발령 신청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만호가 물었습니다. 부모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민의 대답에 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딸마저 자신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딸은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하나씩 자신을 떠나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침착한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도대체 무엇을 더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의 비밀 사무실을 발견한 후 정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작년부터 이혼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페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인데 어떻게 사무실을 계약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할 돈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만호는 부부 공동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희의 개인 계좌로 매달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액수를 보니 카페 수입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만호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객님, 이체 내역을 보니 부인분께서 작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이체를 받고 계시네요. 송금인은 HK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HK 컨설팅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방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만호의 시선을 끈 것은 업무 위탁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윤정희와 HK 컨설팅이었고 업무 내용은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 수당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정희가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 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는 단순한 커버였던 셈입니다. 실제로는 노인 관련 사업을 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이혼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오후에 동네 미용실에 갔을 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모님이 젊은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만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남자요?
미용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던데 양복 입고 깔끔하게 생긴 분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만호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만호가 알고 있는 정희는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만호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어요?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있으면 이혼 서류를 낼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 HK 컨설팅은 뭐예요? 왜 거기서 돈을 받고 있어요? 만호가 추궁하자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정희를 다시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갔습니다. 만호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정희가 도착한 곳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더니 정말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만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정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관계로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고 있었고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정희가 혼자 나왔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고 그 건물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물어보니 그 남자는 HK 컨설팅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김현수였고 실버 산업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 몰래 완전히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단순히 이혼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까지 완벽하게 계획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딸 수민에게서 마지막 통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일 일본으로 출발해요.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민아,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만호가 간절히 물었지만 수민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모르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정말 몰라요? 수민의 말에 만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그만 놔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고 딸은 일본으로 떠나갔습니다. 자신만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정희의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 수민이 일본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만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인쇄소 건물, 그리고 적금까지 모든 재산이 정희의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도장을 찍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희가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만우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까지 모두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모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인쇄소의 낡은 기계들과 월세로 살고 있는 작은 집뿐이었습니다. 급히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만호가 서류를 내밀자 정희는 잠깐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커피 머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복잡하니까 미리 정리한 거죠. 미리 정리라니요? 이건 정리가 아니라 강탈이에요. 만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손님들이 보잖아요. 그녀는 마치 남편의 분노가 예상된 일이라는 듯 태연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모은 돈인데 어떻게 혼자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만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번 돈이 맞아요. 하지만 그 돈을 관리하고 불린 건 저예요. 그리고 당신 도장으로 합의한 일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만호는 돈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든 것을 정희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적금도 부동산 투자도 심지어 보험까지도 정희가 알아서 처리했었거든요. 그때는 아내를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함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해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인쇄소는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죠. 그리고 적당한 원룸이라도 구해서 사세요. 혼자 살기엔 충분할 거예요. 만호는 아내의 차가운 현실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희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남편이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만호의 몫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리할 것이 있다며 친정어머니 집에 가버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만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을까요?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정의를 무시했었을까요?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카페나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러느냐고 말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만호도 변호사를 구해야 했지만 이제는 변호사비를 낼 돈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매매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만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뭐라고요?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인쇄소 건물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과 적금은 정의 명의로 넘어갔지만 인쇄소 건물만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의가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면서 왜 인쇄소 건물은 그대로 둔 걸까요? 혹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만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짐을 더 가져가려는 듯 했습니다. 만호는 물어보았습니다. 인쇄소 건물은 왜 그대로 두었어요? 정희는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일한 곳이니까요. 그 정도는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면서도 인쇄소만은 남겨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혼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만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더니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만호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희가 남겨둔 것이 인쇄소 건물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희가 짐을 가지러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만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냉장고에는 컵라면과 우유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고 거실은 정희가 가져간 물건들 때문에 휑하기만 했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만 남은 공간에서 만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인쇄소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이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헤어진다던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만호는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호는 정희가 남겨둔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신혼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25살의 정희와 27살의 만호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만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딸 수민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만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만호는 아빠가 된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정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순간부터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수민의 첫돌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수민이 돌잡이를 하는 모습이었죠. 수민은 붓을 잡았고 정희는 우리 딸이 작가가 되겠네라며 웃었었습니다. 만호도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사진들을 넘겨보면서 만호는 변화의 순간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수민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의 사진에서는 정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만호가 일에만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운동회 사진에서는 정희 혼자 수민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날 중요한 인쇄 주문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죠. 일이 더 중요해? 정희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만호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야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민과 정희만 웃고 있었고 만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급한 일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너무 많이 놓쳤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 맨 아래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그것은 정희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달되지 않은 편지였죠. 여보에게 오늘 수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네요. 수민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죠. 수민이는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당신은 피곤하다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만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수민이도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편지의 날짜를 보니 10년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정희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전달되지 않은 채로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죠. 당신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한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아파요. 저도 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꿈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가끔은 이 집이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지들을 다 읽고 나서 만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신경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희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음의 끝에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죠. 그때 정희가 남긴 마지막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는데 최근에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환갑 선물은 그 종이 속에만 있지 않아요. 서랍 속 봉투를 봐주세요. 만호는 급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과 적금이 정희 명의로 이전된 것은 맞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부동산 서류도 있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구매자는 윤정희, 그리고 그 건물이 다시 정만호 명의로 이전되는 서류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가격은 집과 적금을 합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희가 HK 컨설팅에서 받은 돈까지 보태서 구입한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이혼하면서 오히려 더 큰 재산을 남편에게 남겨두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봉천동 건물 서류를 발견한 후 정만호는 하루 종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혼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그 건물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봉천동으로 향하는 길에 만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또 다른 수수께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봉천동역에서 내려 주소를 찾아가니 생각보다 깔끔한 5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1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봉천 실버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만호는 용기를 내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늑했습니다. 책장에는 큰 글씨로 된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독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서관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기억 속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정희였습니다. 그녀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 앞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희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생기가 넘쳤고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진심 어린 웃음을 보였습니다. 김할머니, 정말 좋은 글이에요. 이런 추억이 있으시다니 부러워요. 정희가 한 어르신의 글을 읽어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 만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가신 후 정희는 만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요? 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봤어요. 이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네요.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혼하면서 저한테 이런 걸 넘겨주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만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당신 옆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누구인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만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정희가 집안일과 카페 운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 이 도서관이 당신 꿈이었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고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이렇게 열정적인 표정을 짓는 아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왜 저한테 이 건물을 넘겨준 거예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은 당신이 변할 기회가 없을까봐 시작한 거예요. 이제야 당신은 누굴 미워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살아왔어요.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호는 언제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생각해 왔습니다. 정작 정만호라는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이 건물 2층부터 5층까지는 비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인쇄소를 옮겨와도 되고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도 돼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만호는 정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의무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 남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혼하는 건가요? 만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저는 이제 당신을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고 싶어요. 정희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그녀가 도서관을 나가려 할 때
만호가 불렀습니다. 정희 씨. 이상하게도 여보라는 말 대신 이름이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만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만호 씨. 그녀도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두 개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정만호는 봉천동 건물 2층에 작은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인생 이야기 출판사라는 소박한 이름을 걸고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1층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던 어르신들이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셨습니다. 김할아버지의 한국 전쟁 체험기, 박할머니의 시골 마을 추억담, 이 할아버지의 사업 분투기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만호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딸 수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그녀는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이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수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아, 언제 들어왔니? 만호는 기뻤습니다. 딸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수민은 출판사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멋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만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더 배웠어요. 혹시 아빠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수민의 제안에 만호는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이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아름다운 책으로 만드는 일,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녀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책 디자인을 맡았고 만호는 편집과 인쇄를 담당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일 이야기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 할머니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표지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볼게요. 1층 도서관에서는 정희가 여전히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호와 수민이 2층에서 일하는 동안 정희는 아래층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호는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어르신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거 어떨까요? 도서관과 출판사가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 이야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만호가 편집하고 수민이 디자인하는 협업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책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멋진 책이 되다니. 그분의 감동을 보며 만호는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프로젝트는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천동 세대공감 출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호는 이런 관심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그날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박 할머니가 두 번째 원고를 가져오셨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랑 이야기래요. 수민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할머니의 로맨스라니 상상도 안 돼요. 그 순간 만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일까요?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인 세 사람. 법적으로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상하죠?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면서 더 가까워지다니. 수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억지로 가족인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꼭 한 집에 살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1년 후 봉천 실버 도서관은 서울시 우수문화공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생 이야기 출판사도 지역사회 공헌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와 만호는 결국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부라는 말보다 같이 살아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파트너가 되었고 수미는 두 사람을 부모가 아닌 인생 선배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환갑 선물로 받은 이혼 서류는 결국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의 미소에는 이제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